자산 배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수익률 추정액이고 하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다. 은퇴 후 10년간의 수익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론은. 젊은 세대분 드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뭐 가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여명, 고령화, 예. 장수하는 시대로 갈수록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이제 느낄 텐데 예. 또 하나의 걸림돌이랄까 아니면 뭐 의심의 포인트랄까 하나 그겁니다. 연금 상품들의 수익률이 너무 좀 그쵸. 낮다, 너무 형편없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DB형이냐 DC형이냐 뭐 예. 보험이냐 은행이냐 증권 예. 쪽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연금 맡겨봐야 수익률도 뭐 별거 없네. 예.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연금 뭐 저축 계좌 우리가 말씀드리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저랑 동감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수익률도 수익률이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투자 기간, 내가 연금의 시간 지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가 자녀 리스크 감내도. 나는 정말 주식을 샀는데 잠이 안 와. ETF를 샀는데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돈 몇 푼 벌려다가 그냥 불면증으로 죽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기간이 얼마냐.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냐. 그다음에 내가 정말 자산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이 3가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돌아보고 이거와 관계돼서 수익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리스크 감내도가 너무 낮아서 내가 그냥 안전한 상품을 하는 사람들 상위 수익률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내가 리스크 감내도 높고 투자 기간이 많이 나와서 주식 비중 많이 높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시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는 뭐 이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운용 능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 항법으로 내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죠. 자율주행차처럼. 네.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뭐 타겟 데이트드 펀드라든가 네. 디폴트 옵션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 얘가 그냥 나 대신 운용을 해주고 그 안에서 주식 채권 비중도 알아서 조절하고 얘가 뭐 이를테면 내가 뭐 주식 50% 채권 50% 넣어놨는데 비중이 바뀌면 얘가 또 1년 뒤에 알아서 비중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TDF라는 거 아마 타겟 데이트 예, 펀드라고 맞습니다. 해서 예.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주고 이거를 금융사가 정해진 대로 이 사람의 정해진 나이에 규칙대로,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럼 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세 번째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는 그냥 초심자들이라고 그러면 S&P 500 ETF 뭐 이왕이면 저희 타이거 ETF를 예, 왜냐면 규모가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ETF를 사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특히 초심자일수록 이런 걸 사서 뭐 이거를 S&P 500 ETF를 그냥 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더링 내가 수집가처럼 모아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IRP 계좌 같은 데에다가 그냥 ETF를 계속 적립식으로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인덱스 펀드가 처음 등장한 게 이제 1976년도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등장을 했고 지금 2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물론 나쁠 때도 있었는데 한 8% 정도 나와요. 네, S&P 500. 그러니까 S&P 500을 하게 되면 200년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연 8% 정도는 여러분 연 8%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게. 네, 사람들이 그렇죠. 시간이 가서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10년간 1920년대 대공황기 이 10년간은 이게 사실 10년간은 수평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유들은 다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왜 인덱스 투자에서 S&P 500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보도된 걸 보니까는 미국 S&P 500대 기업이 올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은 곧 자사주 소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예, 미국은. 네. 그러니까 올해 한 1조 1,000억 정도가 벌써 3월인데 S&P 500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해요. 야, 그러니까 내가 S&P 500 ETF 가지고 있으면 소각된 것만큼 내 지분이 올라간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내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떠받쳐지는 요소가 다른 나라 인덱스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굳이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배당도 나옵니다. 한 1.5 배당도 정도. 배당대로 주는데 1.5 정도 나와요. 예. 1.5에서 1.8. 요즘은 이제 안 들여다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1970년대, 20년대가 배당이 또 제일 좋았어요. 네. 주가가 폭락해야 되면 또 배당 수익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배당도 계속 나오고 요즘은 또 분기 배당해주는 ETF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꾸준히 사서 모아 나가시면서 자신만의 어떤 시간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 얘기를 하자.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가 좋아 이러면
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일대 기금의 스웬센 박사가 자산 배분의 책에서 하신 얘기지만 그분이 한 얘기 뭐냐면 자산 배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익률 추정 행위고 예. 하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일으키지 말고 자산 배분할 때는 네. 수익률 높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산 배분에 집중하라는 거죠. 일단은 투자 기간 그리고 자동 항법처럼 투자할 수 있는 장치. 그건 아니면 그냥 S&P 500 ETF. ETF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쉬우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심플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민간 연금 상품, 개인 연금 상품의 또 수익률 같은 게 뭐 신문 지면이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걸 좀 참고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그 자산 배분 전문가도 아니고 예일대 기금 뭐 최고의 자산 배분 전문가였고 예일대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만든 인물이죠. 예일대 기금의 CIO를 역임하고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이구나. 네, 이제 암으로 이제 세상을 69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85년도에 예일대 기금의 젊은 나이에 30대에 제임스 토빈 교수의 제자였거든요. 토빈의 큐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그분이 영입을 하죠. 이 사람을 자기 제자 중에 그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잘 나갔던 젊은 투자은행가를 연봉도 확 줄여가지고 예일대 CIO로 데려와서 이 사람이 그 평생 동안 예일대 기금에서 죽길 때까지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금 운용을 해서 예일대 역사상 최고의 기부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린 수익률이 연평균 13.7%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분은 주식 직접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오로지 자산 배분만 하는 겁니다. 뭐 주식 몇 %, 채권 몇 % 이런 자산 배분만 통해서 이 사람이 한 거고 한 가지 굉장히 좀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일대 인문관 건물을 교수들이랑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그래요. 미국도 인문대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막 많이 안 하고 돈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인문대 사람들이 우리 돈 걱정 안 하고 연구하게 해줬다고 스웬센 박사가. 그래서 인문대 건물을 스웬센 타워로 개명을 합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여기 인문학에 투자를 안 하는데 뭐 AI나 이런 데 투자 누가 인문학에 투자. 근데 스웬센 박사가 운영을 너무 잘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런 좀 이 소위 말하는 투자라는 어떤 산업이 줄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전형적인 사례가 예일대 기금 같은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연금 운용을 맡아서 처음에 한 게 그 당시에 예일대 기금도 채권하고 예금 중심이었어요. 이거를 주식 중심으로 바꿔놓습니다. 주식 중심의 자산 배분 모델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그 자산 배분의 일반적인 이론에 관한 거,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 배분 책을 썼습니다. 기관 투자가 그 일반적인 이론 책은 저희 센터에서 번역을 했었죠. 그 책을 번역해서 저희가 출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그 비중에 한 번쯤 참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 30%,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15%, 신흥국 주식 5%, 부동산 등 리츠 같은 거죠. 20%, 미국 채권이 그 15% 채권이죠. 그다음 물가 연동 채권이 팁스죠. 를 한 15%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선진국, 신흥국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자산 배분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냐면 목재, 산림에도 자산 배분을 해요. 산림. 목재가 장기적으로 걸쳐서 산에서 나무가 자라고 나면 자산 이외율이 있잖아요.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목재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해주자는 자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우리 이제 ETF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선진국과 신흥국과 부동산과 채권에만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훈련을 하셔도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관리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일대 펀드도 이 사람이 한 35년 운영하시는데 마이너스 난 구간이 꽤 있어요. 똑같아요. 2002년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15년과 2018년에 손실을 났고 총 한 5번 정도 손실이 났어요. 35년간 한 5번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때가 이제 스웬센 박사가 중요한 거는 이때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 보고 있을 때 주식 비중을 높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자산을 더 많이 사 모으는.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스웬센 박사가 자기는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던 것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 폭락기에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맞서서 더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한 것이라고. 멀리 보고. 혹시나 이분이 살아계셨더라면 2022년에도 분명히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때 그러면 또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셨고 하셨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연금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길게 보고 가야 그쵸.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근데 뭐냐면 요즘 ETF가 있으면 S&P 500은 미국은 내가 뭐 개별 정보하지 않더라도 S&P 500 있고 선진국 지수 있고 이머징 마켓 ETF 있고 채권도 있고 요즘 뭐 또 만기 전환형 회사채가 채권 같은 것도 채권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하시고 ETF로 네. 또 넣어서 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이거. 너무나 좋아진 세상에. 예, 엄청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게 연금 성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그렇게 할 거면 레버리지 ETF로 연금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가입할 수가 없죠. 아예 편입이 안 되죠. 예, 편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레버리지 시장이 커져 있지 미국만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 시장이 굉장히 낮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하지 않습니까? 화끈하니까, 예. 뭐 3배짜리 좋아하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도 더 이상 3배짜리 ETF 잘 못 만들게 규제하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연금을 어떻게 납입해야 되느냐,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에 거의 질문이 사실은 이제 집중이 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연금을 어떻게 찾아서 쓸 거냐인데 사실 그 시점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에게 막 30년 뭐 20년 이상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금 인출 이것도 전략이 좀 필요한가요? 아마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출 전략이 논의가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인출 순서가 투자 수익에 미치는 리스크를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순서 리스크죠, 우리말로는. 네. 그 순서. 그러니까 초창기 10년 동안의 수익을 어떻게 은퇴 후 10년간의 수익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10년 정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퇴직할 때 주식을 많이 담가놨는데 폭락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는 거고 운 좋게 내가 시장이 좋아서 그래서 이 돈 갖고 시작했었으면은 굉장히 해피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산 배분 해가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핵심 뭐냐면 퇴직 후 10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딱 먼저 아셔야 돼요. 퇴직 직후 10년간. 10년간 동안 내가 어떻게 운용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또 생각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4% 룰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뱅겐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인출 비율이죠. 4%. 이게 뭐냐면은 60세에 퇴직해서 90세에 사망하지 않는다고 치고 내가 몇 %씩 인출을 하게 되면 90세에 돈이 고갈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계속 내가 빼서 써도 90세까지 내가 돈이 고갈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의 비율이 4% 룰이라는 거예요. 딱 1억 원이 있으면 첫 해에는 내가 4%가 400만 원을 인출하는 거죠. 규칙은.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400만 원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거예요. 인출 금액을.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또 인플레이션 또 더하고 더 이렇게 해서 30년간을 4%에서 뺏었으면 고갈이 안 된다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그 인출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미국 국채의 50% S&P 500의 50% 자산 배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와 80년대 대공황 때도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4% 있지만 대공황 같이 10년간 헤매도 90년간 90세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 뭐 4% 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 4%가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쓰이는 거예요. 내가 내 금액을 얼마 정도 있으면 인출하면 되느냐 해서 4% 기준인데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측정이다라는 걸 알고 내가 뭐 더 인출해주면 되겠죠.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4%의 4% 역수가 25배입니다. 25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걸 거꾸로 25배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내가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에다가 25배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12억 5천만 원 되잖아요. 12억 5천만 원을 내가 갖고 내가 미국 S&P 500과 미국 채권에 넣고 내가 4% 계속 인출하면 내가 90세까지 이 돈 갖고 다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25배 법칙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잡는다고 치면 근데 국민연금에서 일단 깔고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도 열심히 넣으시고 IF 넣으시면 여기서 또 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한 1년에 5천만 원씩 쓰려고 해도 10억 5천까지 필요가 없어지죠. 국민연금 좀 뺄 거고 내 연금저축에서 좀 일치해서 좀 빼고 만약 주택연금까지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더 빼고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있어도 내가 4%씩 인출해도 고갈 안 되거든요. 그 돈을 찾아놓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25배 법칙과 4% 이런 룰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캐시플로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 금액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캐시플로우와 자산의 관계, 그리고 내 인출의 비율, 얼마에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요걸로 근데 사실 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까 한 번씩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문제는 이제 재원을 잘 마련하느냐 사실 그쵸, 그게 또 이제 중요하죠. 예. 근데 4%씩 빼내서 쓴다라는 게 거의 공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예. 가장 최악의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고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출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제 빼서 써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모여 있을 때, 그렇죠. 예. 그걸 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 놔야 예, 돼요. 그것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인생을 하셔야 되니까 네. 내가 다른 소득원들도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연금도 중요하지만 연금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아까 뭐 실버 택배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득도 다변화 시켜 놓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디 뭐 월세 수입 하나 들어오는 것도 뭐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예. 몸으로 뭐 하는 최근에는 뭐 리츠 같은 것들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리츠도 7, 8% 나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좀 막 떨어졌을 때 네. 조금씩 사서 모아서 예를 들면 내가 한 8% 주는 리츠나 7% 7에서 6에서 8% 주는 리츠를 내가 1억 정도 모으면 1년에 600에서 800만 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산다치 생활비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짤 수 있는 거죠. 내가 1억을 가지고 주가 폭락기마다 리츠 많이 떨어진 것이 몇 개 따가 리스트 갖고 있다가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한 7% 나오는 거를 내가 뭐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거 사는 거죠. 내가 연금 아니고 그냥 사도 되고 사실은 뭐 아니면 ISA 계좌 같은 데서 사도 그쵸. 세제 그러면 1억을 사게 되면 벌써 내가 6%보다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두 달치 생활비는 나온 거예요, 벌써. 아, 내가 그럼 1억으로 리츠를 사서 두 달치 생활비 빼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또 이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또 그러면 이제 리츠가 왜 기대 수익률이 뭐 배당 수익률이 7, 8%까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뭐 금리가 높아지고 그런 거는 안 시절에 하셔도 돼요. 배당 컷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츠 사놨는데 또 이게 평가 손실을 볼 것 같고 또 이러면 이제 손이 안 나. 그냥 뭐 한 8% 되고 있다가 뭐 빠지면 그냥 돈 있으면 더 사고 아니면 그냥 8% 받으면 되니까 나는. 그러다가 그때 이게 8% 받는 배당이 어느 순간 한 3% 줄어버리면 그때 팔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배당도 있고 뭐 리츠 ETF도 월 지급식 ETF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모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내가 한 방에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ETF 중에서도 좀 공부를 하셔서 월 지급 ETF 중에 한 4에서 5% 나는 것들 잘 골랐다가 떨어질 때 사서 모으고 네. 그다음에 리츠도 좀 사서 모으고 네? 이런 식으로 사서 모아서 내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단순하지만 우직하게 가야 되는 예. 거고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게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건 이제 꾸준함이다. 예. 근데 그 꾸준하게도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뭐 음주 같은 거는 술 같은 거는 꾸준하게 먹어도 인생이 안 바뀌더라. 근데 음주는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그건 아닌데 좋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는 진짜 꾸준한 만큼 예. 더 좋은 건 없다. 예, 꾸준함이 많은 최고다. 분들이 투자를 할 때 특히 젊은 세대분 들은 말씀이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뭐 가치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건 계속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투자. 그냥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덜 힘들고 덜 괴롭고.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근데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직하게 길게 꾸준히 가야 네. 되는데 중간에 이거 집을 살 때는 좀 빼서 더 보태야 될 것 같고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노후 준비하는데 사실은 걸림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치우고 가거나 예.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 계획대로 예. 가거나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 이상건 전문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종종 또 이제 조언을 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